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소름 끼치는 반전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대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신입사원이 상사의 성추행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벌어진 놀라운 일인데요. 가해자가 끝까지 몰랐던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서지은은 26살의 신입사원이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태성그룹에 입사한 지 이제 6개월째였죠. 매일 아침 7시 반에 일어나서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평범한 직장인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 지은에게는 남들이 상상도 못할 특별한 배경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죠. 지은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기고 있었거든요. 지은이 태성그룹에 입사한 이유는 남다른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큰 그림자 아래서 자란 지은은 늘 궁금했어요. 과연 자신이 평범한 사람들처럼 살 수 있을까? 자신의 배경 없이도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대학교 때도 지은은 최대한 평범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명품 옷 대신 유니클로 옷을 입었고 외제차 대신 지하철을 타고 다녔어요. 친구들과 만날 때도 비싼 레스토랑 대신 학교 앞 분식집을 선호했죠. 지은아, 너 집이 어디야? 부모님은 뭘 하시는데? 친구들이 물어볼 때마다 지은은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작은 사업을 한다거나 집이 평범한 아파트라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죠.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완전한 진실도 아니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할 때도 지은은 자신의 배경을 전혀 활용하지 않았어요. 다른 취업 준비생들처럼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했고 토익 점수를 올리기 위해 어학원도 다녔습니다. 면접을 볼 때도 철저히 준비해서 자신의 실력으로만 승부했어요. 태성그룹 입사 면접에서 지은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서지은 씨, 우리 회사에 지원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은은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저는 평범한 환경에서 자란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평범함이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태성그룹에서 저의 진짜 실력을 증명해보고 싶습니다. 면접관들은 지은의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에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지은은 자신의 실력으로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입사 후 지은은 정말 평범한 신입사원의 삶을 살았어요.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룸메이트와 함께 라면을 끓여 먹고 월급날이 되면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가계부를 쓰기도 했죠. 지은아, 너 정말 성실하다. 요즘 신입사원들 중에 이렇게 꼼꼼한 애가 있나? 동기인 최수진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지은은 업무 일지를 매일 꼼꼼히 작성했고 선배들의 조언을 모두 메모해서 실천했거든요. 점심시간에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식사했어요. 가끔 동기들이 비싼 레스토랑에 가자고 하면 지은은 부담스럽다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미안해, 나는 아직 신입이라 돈 관리를 좀 해야 해서. 이런 지은의 모습에 동료들은 더욱 호감을 느꼈어요. 허세 부리지 않고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습이 오히려 매력적으로 보였거든요. 지은은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맡은 업무는 완벽하게 처리했고 야근이 있을 때도 불평 없이 참여했어요. 주말에 회사 동호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선후배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에게는 항상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혹시 자신의 정체가 들통날까봐 하는 두려움이었죠. 특히 회사 내부 행사나 임원들이 참석하는 자리에서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지은아, 다음 주에 전 직원 워크숍이 있대. 회장님도 오신다는데 떨리지 않아? 동기 박민수가 말했을 때 지은은 순간 식은땀이 났어요. 아버지와 마주칠 위험이 있었거든요. 응, 좀 떨려. 처음 보는 거니까.
지은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어요. 다행히 그 워크숍에서는 아버지가 멀리서 인사만 하고 지나가서 별일 없이 넘어갔지만요. 지은의 하루 일과는 정말 평범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히 토스트와 커피로 아침을 먹고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어요. 업무 시간에는 열심히 일하고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담소를 나누며 식사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가끔 동기들과 치킨을 먹거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어요. 혼자 있을 때는 독서를 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자기 개발에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주말에는 빨래와 청소를 하고 가끔 고향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어요. 정말 평범한 20대 직장인의 모습이었죠. 그런 지은의 일상에 변화가 생긴 것은 입사 넉 달째 되던 때부터였습니다. 마케팅부로 부서 이동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김상준 부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김상준을 봤을 때 지은은 별다른 느낌이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중년 남성 상사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상준의 시선이 자신에게 자주 머무른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서지은 대리, 새로 온 거 맞죠? 잘 적응하고 있어요? 김상준이 처음 지은에게 말을 걸었을 때는 정말 평범한 인사였어요. 지은도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부장님.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김상준의 관심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신입사원들에 비해 유독 지은에게만 자주 말을 걸고 필요 이상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김상준 부장은 45살의 중년 남성으로 태성그룹에서 15년간 근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키가 180cm가 넘고 목소리가 큰 편이어서 존재감이 상당했죠. 마케팅부에서는 나름 인정받는 관리자였고 매년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김상준에게는 동료들이 쉽게 눈치채지 못하는 어두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여직원들에게 부적절한 관심을 보여왔어요. 특히 젊고 예쁜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성적인 농담을 던지거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김상준의 첫 번째 타겟은 입사 3년 차인 격리부의 한미영 대리였어요. 미영은 29살의 차분하고 성실한 직원이었는데 김상준은 업무상 협업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자주 미영을 불러내곤 했습니다. 한 대리, 이번 분기 예산안 관련해서 상의할 게 있는데 저녁에 시간 있나요? 김상준이 미영에게 이런 식으로 접근했을 때 미영은 처음에는 정말 업무 관련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막상 만나보니 김상준의 의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 대리는 남자친구 있어요? 이렇게 예쁜데 혼자 있으면 아깝잖아요. 업무 이야기는 뒷전이고 개인적인 질문만 쏟아내는 김상준에게 미영은 당황했어요. 그리고 술자리에서 김상준은 더욱 노골적으로 행동했습니다. 한 대리, 우리 좀 더 가까워져요. 제가 회사에서 많이 도와줄 수 있거든요. 김상준이 미영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을 때 미영은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하지만 상사라는 위치 때문에 강하게 거부하기 어려웠죠. 부장님, 저는 업무적인 관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미영이 조심스럽게 거절했지만 김상준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집요하게 접근해 왔습니다. 그 후로도 김상준은 미영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가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둘만 있을 때 의미심장한 시선으로 미영을 훑어보거나 업무 보고를 받을 때 필요 이상으로 가까이 다가와서 몸을 밀착시키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미영은 이런 상황이 너무 괴로웠지만 어디에 하소연할 곳이 없었어요. 주변 동료들에게 말하자니 자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걱정됐고 상급자에게 신고하자니
김상준이 워낙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 믿어줄지 의문이었거든요.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미영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김상준의 행동이 단순한 친밀감 표현이고 자신이 과민 반응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김상준의 행동은 점점 도를 넘어섰습니다. 어느 날 야근을 하던 중 사무실에 둘만 남게 된 상황에서 김상준은 미영에게 다가와 등을 만지며 말했어요. 한 대리, 요즘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데 마사지 좀 해줄까요? 미영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김상준은 웃으며 장난이라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미영은 그것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미영은 김상준과 단둘이 있는 상황을 피하려고 노력했어요. 야근을 할 때도 다른 동료가 있을 때만 하고 김상준이 따로 부르면 핑계를 대고 피했습니다. 하지만 김상준은 미영의 회피를 눈치채고 더욱 교묘한 방법을 사용했어요. 업무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라는 핑계로 미영을 불러내거나 다른 동료들 앞에서는 정중하게 대하다가 둘만 있을 때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김상준의 패턴은 미영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그는 회사에 새로 들어오는 젊은 여직원들을 주의 깊게 관찰했고 그 중에서 만만해 보이는 대상을 골라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김상준의 다음 타겟이 바로 서지은이었어요. 김상준이 지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지은이 마케팅부로 부서 이동을 온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부터였습니다. 지은의 차분하고 얌전한 성격, 그리고 신입사원이라는 위치가 김상준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였거든요. 서지은 대리, 오늘 옷이 참 예쁘네요. 어디서 산 거예요? 김상준이 지은에게 처음 이런 말을 한 것은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은은 김상준의 말에 당황했지만 그냥 인사치레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감사합니다. 그냥 평범한 옷인데요. 하지만 김상준의 관심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지은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하는지, 점심시간에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등등을 파악했어요. 그리고 김상준은 지은에게 접근할 기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지은 대리, 이번 프로젝트 어때요? 힘들지는 않아요? 서지은 대리, 신입사원 교육은 잘 받았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김상준은 표면적으로는 선배로서 후배를 챙기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그의 시선과 말투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은 처음에는 김상준의 관심이 단순히 신입사원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불편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김상준이 지은과 대화할 때 필요 이상으로 가까이 다가오거나 지은의 몸을 훑어보는 듯한 시선을 보낼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끔 농담이라는 핑계로 성적인 뉘앙스가 담긴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지은 대리는 남자친구 있어요? 이렇게 예쁜데 혼자 있으면 아까워요. 김상준의 이런 말에 지은은 불쾌감을 느꼈지만 직접적으로 항의하기는 어려웠어요. 상사라는 위치 때문이기도 했고 혹시 자신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김상준의 행동은 점점 노골적이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이 벌어진 것은 지은이 마케팅부에 온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마케팅부 전체 회식이 있었는데 지은은 신입사원이라는 이유로 빠질 수 없었어요. 회식 장소는 회사 근처의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김상준은 평소보다 많이 취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지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각자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김상준의 관심은 오로지 지은에게만 향해 있었어요. 지은 씨, 우리 회사 생활 어때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부장한테 말해요. 김상준이 술잔을 건네면서 지은의 허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순간 지은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분명히 성추행이었거든요. 부장님 괜찮습니다. 지은이 몸을 피하려고 했지만 김상준은 팔을 붙잡았어요. 어디 가요? 아직 건배도 안 했는데. 신입사원이 이렇게 예의가 없으면 안 되죠. 그 순간 지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와 함께 차가운 냉정함도 스며들었어요. 지은은 김상준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죠. 이 사람은 내가 만만해 보인다고 생각하는구나. 그저 순진한 신입사원이라고 여기고 있어. 지은은 김상준의 손을 조용히 떼어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화장실에서 지은은 거울을 보며 자신을 달랬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김상준이 알게 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회식이 끝난 후 지은은 집에 돌아가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상준의 행동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지은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김상준과 마주치는 일을 최대한 피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불행히도 엘리베이터에서 김상준과 마주쳤습니다. 지은 씨, 일찍 나왔네요. 지난번 회식 때 갑자기 일찍 가서 아쉬웠는데. 김상준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은에게 말을 걸었어요. 지은은 최대한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그래요? 그럼 오늘 점심 때 같이 먹을까요? 몸에 좋은 보양식 맛있는 곳 알고 있거든요. 지은은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김상준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접근해 왔죠. 이런 상황이 며칠 더 지속되자 지은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믿을 만한 선배인 강현주에게 조심스럽게 상황을 털어놨어요. 강현주는 32살의 과장으로 지은이 입사했을 때부터 많은 도움을 준 믿음직한 선배였습니다. 현주는 차분하고 합리적인 성격으로 후배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현주에게도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다른 회사에서 일할 때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결국 참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었던 쓰라린 기억이 있었어요. 현주 언니 상담할 일이 있는데 시간 괜찮으세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현주에게 말했을 때 현주는 지은의 표정에서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래, 우리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해보자. 현주는 지은을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지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언니, 사실 김상준 부장이 저한테 자꾸 이상하게 행동해요. 처음에는 그냥 친절한 선배인 줄 알았는데 점점 불편해지고 있어요. 지은이 김상준의 행동들을 하나하나 설명하자 현주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리고 지은이 회식 때 있었던 일을 말했을 때 현주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뭐라고? 김상준 부장이 그런 짓을 했다고? 이건 명백한 성추행이야. 현주의 격한 반응에 지은은 놀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받은 기분이었거든요. 지은아, 이건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이야. 김상준이 너한테만 이런 짓을 했을 리가 없어. 현주는 즉시 다른 여직원들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현주가 먼저 찾아간 사람은 한미영이었습니다. 미영은 격리부에서 일하는 성실한 직원이었는데
현주와는 회사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였어요. 미영아, 혹시 김상준 부장이 너한테 이상하게 행동한 적 있어? 현주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미영은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한동안 말을 못하고 있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어떻게 알았어요? 미영의 반응에 현주는 확신을 얻었어요. 김상준이 지은에게만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미영아, 나한테 다 말해봐. 우리가 도와줄게. 미영은 처음에는 말하기를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현주의 진심 어린 설득과 격려에 마음을 열었어요. 사실, 저도 김 부장한테 몇 달 동안 그런 일을 당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절한 선배인 줄 알았는데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미영은 김상준이 자신에게 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놨습니다. 업무 핑계로 불필요한 만남을 강요하고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개인적인 질문들로 불편하게 만들었던 모든 일들을 말이에요. 그런데 말해봐야 누가 믿어주겠어요? 김 부장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고 저는 그냥 평범한 직원인데요.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까봐 그냥 참았거든요. 미영의 말에 현주는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을 때 똑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미영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김상준이 잘못한 거고 우리가 이제 제대로 대응해야 해. 현주는 지은과 미영을 만나게 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김상준의 행동 패턴이 더욱 명확해졌어요. 정말 똑같네요. 처음에는 친절한 척 하다가 점점 선을 넘어오는 거. 지은의 말에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항상 둘만 있을 때 그런 짓을 해서 증거도 없고. 하지만 현주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법조계에서 일하는 대학 동기에게 조언을 구했던 거였어요. 성희롱이나 성추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거야. 그리고 여러 명의 일관된 증언도 중요하고. 현주는 지은과 미영에게 김상준과의 대화를 녹음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목격자가 있는 상황을 만들어 보라고도 했어요. 우리가 참고만 있으면 김상준은 계속 이런 짓을 할 거야. 다른 후배들도 피해를 볼 수 있어. 이번에 확실하게 처리해야 해. 세 사람은 함께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현주와 지은, 미영은 함께 인사팀을 찾아갔습니다. 인사팀장인 박동민 상무는 50대 중반의 베테랑 임원으로 회사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온화한 성격으로 직원들 사이에서 나름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동민에게도 고민이 있었어요. 김상준과는 10년 이상 함께 일해온 동료였고 개인적으로도 꽤 친한 사이였거든요. 두 사람은 종종 함께 골프를 치기도 했고 가족 모임에서도 만나곤 했습니다. 상무님, 저희가 심각한 문제로 상담을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현주가 대표로 말문을 열었을 때 박동민은 세 사람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어떤 일인지 짐작했어요. 하지만 직접 듣기 전까지는 확신할 수 없었죠. 그래요, 무슨 일인지 말해보세요. 현주가 김상준의 성추행 문제를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 박동민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놀라움, 당황함, 그리고 어떤 불편함까지 말이죠. 상무님,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지만 김상준 부장의 성추행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은과 미영이 각자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증언했을 때 박동민은 점점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편으로는 이런 일이 정말 있었다면 큰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김상준을 쉽게 의심하기 어려웠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
참 안타깝네요. 박동민의 첫 반응은 미온적이었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상준 부장도 우리 회사의 중요한 인재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평소에도 후배들을 잘 챙기는 편이고, 혹시 오해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박동민의 반응에 세 사람은 당황했습니다. 명백한 성추행 사실을 말했는데도 오해라고 표현하다니요. 상무님, 이건 오해가 아닙니다. 분명한 성추행이에요. 지은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박동민은 여전히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사실 박동민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문제가 크게 불거진다면 회사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김상준은 마케팅부의 핵심 인력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처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또한 박동민은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들을 조용히 처리해온 경험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경우 당사자들끼리 조용히 합의하는 선에서 마무리되곤 했거든요. 일단 김상준 부장을 불러서 해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는 한번 불거지면 돌이킬 수 없거든요. 박동민의 말에서 세 사람은 불안함을 느꼈어요. 마치 피해자인 자신들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박동민은 김상준을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상준은 박동민의 전화를 받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어요. 동민 형,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김상준과 박동민은 사적으로도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평소에는 편하게 대화했습니다. 상준아, 좀 심각한 이야기가 있어서 불렀어. 앉아봐. 박동민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자 김상준도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가 여직원들한테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적이 있어? 박동민의 직접적인 질문에 김상준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진정하고 강하게 부인했어요. 형,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언제 그런 짓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김상준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서지은이랑 한미영이 형한테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그냥 후배들을 챙겨주려고 했을 뿐이에요. 김상준은 15년간 회사에서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습니다. 형도 아시잖아요. 제가 평소에 어떤 사람인지. 저는 항상 공사를 구분해서 일해왔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 김상준은 능숙하게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여직원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갔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애들이 뭔가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요? 요즘 성희롱이니 뭐니 해서 남자들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박동민은 김상준의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한편으로는 여직원들의 진지한 증언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김상준의 말도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상준아, 그래도 조심해야 해. 요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민감하니까. 알겠어요, 형. 앞으로 더 조심하겠어요. 그런데 이 문제 크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처리해 주세요. 괜한 오해로 회사에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김상준의 부탁에 박동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도 이 문제가 크게 불거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박동민은 세 사람을 다시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상준 부장과 이야기해 봤는데 본인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으니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앞으로는 조심하도록 하죠. 이런 반응에 세 사람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특히 지은은 분노를 느꼈어요. 상무님, 저희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건 분명한 성추행입니다. 하지만 박동민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어요. 더 이상 이 문제를 파고들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자칫하면 모든 사람에게 피해가 갈 수 있거든요. 박동민의 말에는 은근한 압박이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이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는 메시지였죠. 세 사람은 인사팀을 나오면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피해자인 자신들이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지? 미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을 때 현주는 결의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포기하면 안 돼.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하지만 김상준은 박동민과의 면담 이후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세 사람에게 정중하게 대했지만 은밀한 압박과 괴롭힘은 계속됐어요. 박동민과의 면담 이후 김상준의 행동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그는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지은에게 정중하게 대했지만 둘만 있을 때는 은근한 압박을 가했어요. 지은 씨, 요즘 업무가 많이 힘들죠? 신입사원 때는 다 그런 거예요. 하지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면 회사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김상준의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만약 계속 문제를 제기한다면 업무상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암시였죠. 실제로 김상준은 지은의 업무에 직접적인 방해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지은을 제외시키거나 다른 부서와의 협업을 방해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서지은 대리는 요즘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업무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상준은 다른 임원들 앞에서 이런 식으로 지은을 깎아내렸어요. 지은은 억울했지만 항변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현주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어요. 법조계에 있는 대학 동기에게 더 구체적인 조언을 구했습니다. 현주야, 이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객관적인 증거야. 녹음, 녹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무엇이든 좋으니까 증거를 수집해야 해. 동기의 조언에 따라 현주는 지은과 미영에게 김상준과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목격자가 있는 상황을 만들어 보라고도 조언했습니다. 혹시 CCTV가 있는 곳에서 김상준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면 그것도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어. 현주의 조언에 따라 지은은 휴대폰에 녹음 앱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김상준과 단둘이 있게 될 때마다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어느 목요일 오후 지은이 회의실에서 김상준과 단둘이 업무 보고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은 씨, 이번 마케팅 전략안 어떻게 생각해요? 김상준이 평범하게 업무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지은은 이미 녹음을 시작한 상태였어요. 네, 전반적으로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는 지은이 업무 내용을 설명하고 있을 때 김상준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지은 옆으로 다가왔어요.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김상준이 지은 옆에 앉으며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몸을 밀착시켰어요. 부장님 불편합니다. 거리를 두고 이야기해 주세요. 지은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했지만 김상준은 오히려 웃으며 대답했어요. 뭐가 불편해요? 업무 설명하는 건데. 지은 씨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김상준은 지은의 허리에 손을 올리며 더욱 노골적인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그 순간 지은은 김상준의 손목을 강하게 잡았어요. 지금 당장 손 치우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갑고 단호했어요. 김상준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 신입사원이 상사한테 이런 태도를 보이네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도 너무 없어. 하지만 지은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김상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장님, 지금 하시는 행동이 성추행이라는 걸 모르시나요? 전 분명히 싫다고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김상준은 지은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했지만 곧 화를 냈어요. 너 지금 나를 성추행범 취급하는 거야? 나는 그냥 업무 지도를 하려던 건데 너 같은 신입사원이 감히.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현주가 들어왔습니다. 현주는 지은이 김상준과 단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확인하러 온 것이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현주가 들어오자 김상준은 재빨리 지은에게서 손을 떼고 자연스러운 척했어요. 하지만 현주는 이미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아, 현주 씨. 지은 씨와 업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김상준이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현주는 지은의 표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러시군요. 지은아, 잠깐 나와서 이야기 좀 할까? 현주가 지은을 데리고 나간 후 김상준은 혼자 남아서 고민에 빠졌어요. 방금 전 상황이 혹시 문제가 될까봐 걱정되기 시작했거든요. 한편 지은은 현주에게 방금 전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언니, 다 녹음했어요. 김상준 부장이 저한테 성추행을 시도하는 것과 제가 거부하는 것, 그리고 부장이 화내는 것까지 다 들어있어요. 현주는 녹음 파일을 들어보고 크게 기뻐했어요. 이제 김상준의 성추행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지은아, 이제 우리한테 확실한 증거가 있어. 그런데 혹시 그 회의실에 CCTV가 있지 않을까? 현주의 말에 지은도 눈이 반짝였어요. 만약 영상까지 있다면 더욱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현주는 보안팀장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활용해서 회의실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보안팀장은 현주의 대학 선배였는데 사정을 설명하자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어요. 현주야,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 이 영상을 보니까 명백한 성추행이야. CCTV 영상에는 김상준이 지은에게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지은이 거부하는 모습과 김상준이 화를 내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현주와 지은, 미영은 이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다시 박동민 상무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미영도 자신의 경험을 녹음한 파일을 가지고 왔어요. 상무님, 저희가 거짓말했던 게 아니라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현주가 CCTV 영상과 녹음 파일을 박동민에게 보여줬을 때 박동민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게 정말로. 박동민은 영상 속 김상준의 행동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오해라고 치부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한미영 대리가 김상준 부장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입니다. 미영의 녹음 파일에서는 김상준이 개인적인 만남을 강요하고 부적절한 제안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상무님, 이제 아시겠죠? 저희가 왜 이 문제를 제기했는지요. 지은의 말에 박동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한 증거 앞에서는 더 이상 김상준을 감쌀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김상준 부장을 즉시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고 필요하다면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어요. 박동민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김상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었어요. 김상준은 조사위원회 회부 소식을 듣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냉정을 되찾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반격에 나섰어요.
15년간 회사에서 쌓은 인맥과 영향력을 총동원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김상준의 첫 번째 전략은 지은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는 회사 내 자신과 가까운 몇몇 남자 직원들을 통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희도 조심해. 요즘 여직원들이 성추행이라고 모함하는 경우가 많다더라. 서지은 그 애도 그런 것 같아. 김상준과 가까운 과장급 직원인 이성호가 다른 남자 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퍼뜨렸어요. 이성호는 김상준과 10년 넘게 함께 일한 사이로 김상준을 무조건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서지은이 그런 애였어? 보기엔 순해 보였는데. 그러게 말이야. 요즘 여자들이 무서워. 괜히 친절하게 대했다가 성추행범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문들이 회사 내에서 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남자 직원들 사이에서는 지은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시선이 늘어났습니다. 김상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지은의 업무에도 직접적인 방해를 가했습니다. 지은이 담당하던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갑자기 배제시키거나 다른 부서와의 협업을 막는 식으로 압박을 가했어요. 서지은 대리는 개인적인 문제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다른 사람이 맡는 게 좋겠습니다. 김상준이 팀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을 때 지은은 억울함을 느꼈지만 반박하기 어려웠어요. 이미 회사 내 분위기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더욱 심각한 것은 김상준이 지은의 과거까지 캐내려고 시도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는 지은의 대학 동기들에게 연락해서 지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지은 씨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김상준이라고 합니다. 지은 씨가 요즘 회사에서 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요. 혹시 대학 때 지은 씨가 어떤 성격이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김상준의 전화를 받은 지은의 대학 동기들은 대부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은에게 이런 전화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지은아, 너희 회사 김상준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전화해서 너에 대해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 무슨 일이야? 친구의 전화를 받은 지은은 김상준의 악랄함에 경악했습니다. 단순한 성추행 은폐를 넘어서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려고 시도하고 있었거든요. 고마워, 민지야. 나한테 그런 전화 오면 절대 대답하지 마. 지은은 친구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어요. 다행히 지은의 친구들은 모두 지은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한편 회사 내에서 지은을 바라보는 시선은 점점 차가워졌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있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저 애가 김상준 부장을 성추행으로 고발했다던데? 진짜? 김 부장이 그런 사람인가? 평소에 괜찮아 보였는데. 요즘 여자들이 뭔가 좀 그렇잖아. 별일 아닌 걸로 성추행이라고 하고. 이런 소근거림들이 지은의 귀에 들릴 때마다 지은은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이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심받고 있다는 현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더욱 힘든 것은 업무상 소외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중요한 회의에서 제외되고 새로운 프로젝트 배정에서도 빠지게 되면서 지은은 점점 회사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현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지은은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큰 상처를 받고 있었어요. 언니, 저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지은의 목소리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의를 위해 싸우기로 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현실이 버거웠거든요. 그런 중에도 조사위원회의 조사는 진행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김상준은 조사위원회에서도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업무 지도를 한 것뿐입니다. 요즘 젊은 직원들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서지은 대리가 평소에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김상준은 능숙하게 상황을 뒤집으려고 시도했어요. 오히려 지은이 문제가 있는 직원이라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조사위원회 위원들 중 일부는 김상준의 말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김상준이 워낙 오랫동안 회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 부장의 말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혹시 정말 오해였던 건 아닐까요? 조사위원회의 이런 분위기를 알게 된 지은은 더욱 절망감을 느꼈어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면 김상준이 오히려 승리할 수도 있겠어. 현주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김상준의 조직적인 대응이 생각보다 효과적이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지은은 점점 지쳐갔어요. 매일 출근하는 것이 고역이 되었고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심지어 퇴사를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언니, 저 그냥 회사 그만둘까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지은의 말에 현주는 크게 놀랐어요. 지은아, 포기하면 안 돼. 내가 포기하면 김상준은 계속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런 짓을 할 거야.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어요. 정의를 위해 싸우기로 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잃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지은에게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전 직원 회의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온 것이었어요. 지은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상준의 악의적인 공작으로 인해 회사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고 조사위원회마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정면 승부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마침 다음 주에 분기별 전 직원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태성그룹의 모든 직원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였어요. 지은은 이 자리를 활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언니들, 저 전 직원 회의에서 김상준 부장의 성추행을 공개적으로 폭로하려고 해요. 현주와 미영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중대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지은아, 그건 너무 위험해. 자칫하면 너만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어. 현주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지은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언니, 전 이미 잃을 게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침묵한다면 김상준은 계속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런 짓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거고요. 지은의 결연한 모습에 현주와 미영도 마음을 굳혔어요. 함께 끝까지 싸우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지은은 전 직원 회의에서 발표할 내용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김상준의 성추행 증거 자료들을 정리하고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도 수집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가짐을 단단히 다졌습니다. 드디어 전 직원 회의 당일이 되었습니다. 태성그룹 본사의 대강당에는 200여 명의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임원들도 모두 참석했고 김상준도 당연히 자리에 있었습니다. 회의는 평소와 같이 진행되었어요. 각 부서의 실적 발표와 향후 계획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김상준도 마케팅부 대표로 발표를 했는데 여전히 자신만만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김상준은 지은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의가 거의 끝날 무렵 지은이 손을 들고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사회자는 당황했지만 지은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케팅팀 서지은입니다. 지은이 마이크 앞에 서자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김상준도 불안한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봤어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회사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추행 문제입니다. 지은의 첫말에 강당이 술렁거렸어요. 예상치 못한 발언에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김상준의 얼굴은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지난 몇 개월 동안 김상준 부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지은의 말에 강당이 더욱 술렁거렸어요. 하지만 지은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참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김상준 부장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직원들에게도 같은 짓을 해왔습니다. 지은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김상준의 성추행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 업무 중 성적인 농담과 시선, 그리고 회의실에서의 명백한 성추행 시도까지 모든 것을 낱낱이 공개했어요. 저는 이 모든 일들을 혼자 견뎌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상준 부장은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후에도 저를 괴롭히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며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했어요. 지은의 말에 강당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많은 직원들이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여기 증거 자료들이 있습니다. 지은이 준비한 자료들이 스크린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CCTV 영상과 녹음 파일, 그리고 문자 메시지들이 모든 직원들에게 공개된 것이었습니다. CCTV 영상에서 김상준이 지은에게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하는 장면이 나타나자 강당은 완전히 술렁거렸어요. 너무나 명백한 성추행 장면이었거든요. 녹음 파일에서는 김상준이 지은의 거부를 무시하고 계속 성추행을 시도하는 모습, 그리고 지은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들렸어요. 김상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어요. 이건 조작된 거야. 저 여자가 나를 모함하고 있는 거라고. 하지만 너무나 명백한 증거 앞에서 김상준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의 당황한 모습이 더욱 의심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때 현주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저도 김상준 부장의 성추행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한미영 대리도 같은 피해를 당했어요. 현주의 증언에 이어 미영도 용기를 내어 일어섰습니다. 저도 김 부장한테 같은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말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다른 여직원들도 하나둘씩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혼자 참고 있었던 김상준의 다른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저도 김 부장한테 그런 일을 당했어요. 저도요. 그런데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여러 명의 증언이 이어지자 김상준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었어요. 강당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은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던 사람들도 이제는 김상준을 비난하는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그런 가운데 한 명의 남자 직원이 일어서서 말했어요. 저는 김상준 부장과 함께 일해왔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말을 시작으로 다른 남자 직원들도 하나둘씩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김상준의 편을 들어 지은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은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김상준 부장 개인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가 모든 직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더 이상 성추행과 직장 내 괴롭힘이 용인되지 않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은의 발언이 끝나자 강당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지은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동받은 직원들의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김상준은 완전히 위축된 채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의 15년 직장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전 직원 회의에서의 폭로 이후 태성그룹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상준의 성추행 문제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면서 더 이상 은폐할 수 없게 된 것이었어요. 회사 내외부에서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김상준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회사 내 고위 간부들과의 오랜 인맥을 이용해서 이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한 것이었어요. 이 정도 일로 이렇게 큰 소동을 벌일 필요가 있습니까? 회사 이미지에도 좋지 않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해결될 문제 아닙니까? 김상준은 몇몇 임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자신을 변호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는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증거도 명확했거든요. 더 이상 이 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성그룹의 회장인 서태석이 직접 나선 것이었어요. 서태석 회장은 전 직원 회의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듣고 크게 분노했어요. 자신의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즉시 김상준을 내 사무실로 불러오시오. 서태석 회장의 단호한 지시에 따라 김상준은 회장실로 불려갔습니다. 김상준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회장을 만나러 갔어요. 혹시라도 오랜 근무 경력을 인정받아 관용을 베풀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회장실에서 김상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상과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김상준 부장 앉으시오. 서태석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에 김상준은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회장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매우 심각했거든요. 회장님, 저는 김상준이 변명을 시작하려는 순간 서태석 회장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김 부장, 그 전에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소. 서지은 대리를 아시오? 네, 저희 부서 신입사원입니다만 그 직원이 정확히 누군지 정말 모르겠소? 서태석 회장의 질문에 김상준은 당황했어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그때 서태석 회장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서지은은 내 딸이요. 김상준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자신이 그동안 성추행했던 상대가 회장의 딸이었다는 사실에 경악한 것이었습니다. 뭐라고요? 김상준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거든요. 내 딸 지은이가 평범한 직원으로 회사 생활을 경험해보고 싶다고 해서 신분을 숨기고 입사한 거요. 나도 그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허락했소. 서태석 회장의 설명에 김상준은 완전히 절망했어요. 자신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거요? 서태석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김상준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안 했을 거라는 말이요? 그럼 다른 직원들한테는 그런 짓을 해도 된다는 뜻이요? 서태석 회장의 날카로운 지적에 김상준은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의 논리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상준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서태석 회장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김 부장, 당신은 오늘 즉시 해고요. 그리고 법적 처벌도 각오하시오. 서태석 회장의 단호한 선언에 김상준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었어요. 회장님, 제발. 하지만 서태석 회장은 더 이상 들어주지 않았어요. 김상준은 보안요원에게 끌려나가듯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한편 지은은 아버지인 서태석 회장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는 지은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지은아, 많이 힘들었구나. 아버지, 저는 제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지은은 아버지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지만 동시에 아쉬움도 있었어요. 자신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승부가 끝난 것 같았거든요. 지은아, 너는 이미 충분히 용감했다. 내가 먼저 나서서 싸웠기 때문에 정의가 실현될 수 있었던 거야. 서태석 회장은 딸의 용기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지은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끝까지 스스로 싸운 것을 높이 평가했어요. 그리고 지은아, 내가 회장의 딸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한 명의 소중한 사람이고 존중받아야 할 직원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지. 아버지의 말에 지은은 큰 위로를 받았어요. 자신이 싸운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김상준은 결국 성추행과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해고당했고 민형사상 처벌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건은 회사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태성그룹은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도입했습니다. 독립적인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을 강화했어요. 그리고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예방 교육도 의무화했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평범한 직원으로 회사 생활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동료들 사이에서 큰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불의에 맞서 싸운 용기 있는 직원으로 기억되게 된 것이죠. 특히 여직원들 사이에서 지은은 영웅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지은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회사가 더 안전한 곳이 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은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 덕분에 우리가 더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 됐어요. 후배 직원들의 감사 인사에 지은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자신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김상준은 마지막까지도 진정한 반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회장의 딸을 건드렸기 때문에 처벌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행동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끝까지 깨닫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자신의 지위나 배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위해 스스로 나서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준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은의 사건을 통해 회사 내 모든 직원들이 성희롱과 성추행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더 이상 별일 아니다.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는 식의 반응은 용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현주와 미영도 지은과 함께 싸운 것을 자랑스러워했어요. 특히 미영은 지은의 용기에 감화되어 자신도 변화했습니다. 지은아, 내 덕분에 나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 혼자였다면 평생 참고 살았을 거야. 미영의 말에 지은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몇 달 후, 지은은 여전히 태성그룹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필요가 없었지만 여전히 평범한 직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새로 입사한 여자 신입사원이 지은을 찾아왔습니다. 선배님, 입사 오리엔테이션에서 선배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요. 고마워. 하지만 나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너도 만약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절대 혼자 참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 지은의 조언에 신입사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지은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존경과 신뢰가 가득했습니다.
태성그룹은 이 사건 이후 업계에서 성희롱 방지 모범 기업으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다른 회사들도 태성그룹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고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기여했습니다. 지은의 아버지인 서태석 회장도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건전한 기업 문화 조성에 힘썼어요. 그는 딸의 용기를 통해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지은아, 내가 보여준 용기가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아버지로서 그리고 경영자로서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의 말에 지은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자신이 겪은 시련이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김상준은 그는 법정에서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추행과 업무상 권력 남용,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15년간의 회사 생활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고 사회적으로도 큰 낙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김상준 사건 이후 성희롱 가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는 점이었어요. 더 이상 실수했을 뿐이나 술 때문에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비록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의를 위해 싸운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은의 사건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지위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위해 용기 있게 나서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오늘날 지은은 여전히 태성그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주변에는 항상 후배들이 모여들어요. 조언을 구하고 격려를 받기 위해서 말이죠. 선배, 혹시 저도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선배처럼 용감하게 할 수 있을까요? 후배의 질문에 지은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용기는 특별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야. 누구나 옳은 일을 위해서라면 용감해질 수 있어.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는 거야. 주변에 도움을 줄 사람들이 반드시 있거든. 지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만 그녀가 만들어낸 변화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고 더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상준 같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권력을 남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서지은의 용기 있는 행동과 그 결과로 일어난 놀라운 반전. 김상준이 끝까지 몰랐던 충격적인 사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은이 회장의 딸이어서가 아니라 한 명의 소중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용기와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옳은 일을 위해 싸우는 것이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정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